천하무적 김남일. 어린 시절 밤하늘을 쳐다보다 문득 저 우주의 끝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고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밤하늘이다. 만일 저 밤하늘에 끝이 있다면 그 바깥은 무엇일까? 가령 하늘을 나는 돛담배를 타고 끝없이 자꾸만 가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가파른 낭떠러지라도 나타나게 될 터인가? 아니면 우주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무한한 미궁이란 말인지. 그런 생각은 마침내 나이 어린 당신을 절망과 비슷한 미혹의 세계로 이끌고 갔을 텐데, 그쯤에서 당신은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은 왜 나고 또 죽는가? 죽으면 다시 그 세계는 무엇인가 하는 끝없는 의문을 던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때가 온다.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남들보다 무엇인가 조금은 나은 측면이 있기를 바랄 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별중맞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리켜 세속의 때가 묻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어차피 산다는 건 그런 것이다. 자, 이제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라.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이제 늙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할 수 있다. 가령 해를 더할수록 함진아비 노릇을 할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부위를 낼 쾌는 더 많아지는 것도 그 하나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문득 벌레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했고, 내가 아는 아무개 시인은 어느 날 술자리에서 갑자기 내가 45살이나 처먹어 버렸네 하고 말했다. 45살. 솔직히 아직까지 그런 나이는 어느 날 갑자기 처먹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줄잡아서 67달 전의 일인데 그 바로 얼마 후 그는 다시 징역을 살러 들어갔다. 나는 그가 우리 앞으로 써보낸 편지 속의 몇 구절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벗들, 세 번째 징역살이가 2달이 넘어 언 3달로 접어들었다. 벗들, 그리고 나는 노자를 만났다. 벗들, 그렇듯 개뼈다귀 같은 화두를 눈병처럼 찾아온 노자가 풀어준 것이다. 벗들, 안심하시라. 나는 천하무적의 길로 가려 한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자. 잘 있어라. 그 글자들은 봉합 엽서 속지에 하이힐 자국처럼 또박또박 박혀 있었지만 짙게 풍겨나오는 술냄새만큼은 여전히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술냄새는 그것을 잃는 우리를 취하게 하기는커녕 맡을수록 우리의 정신 한구석을 잔뜩 긴장시키는, 말하자면 동시상영하는 싸구려 홍콩 영화를 보다가 느닷없이 느끼는 치권의 감동 비슷한 것을 동반하고 있었다. 벗들, 안심하시라. 나는 천하무적의 길로 가려 한다. 감히 그는 그렇게 썼고 감히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가 편지를 써보낸 직후 면회를 가서 그를 만났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천하무적의 길을 찾아낸 도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술에 찌든 우리 눈에 그는 다만 한 사람의 초라한 죄수에 지나지 않았다. 어때? 견딜만한가? 이젠 아주 징그럽습니다, 형님. 내가 모시고 간 문단 선배는 그의 대답이 오히려 징그러운지
고개를 외로 틀었는데 면회실에 두꺼운 유리벽을 뚫고 겨우 전달되어 오던 그 목소리는 진종일 내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 표정. 사람은 참으로 쓸쓸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무서움을 느낀다. 유리벽을 다시 두 겹으로 가로막은 철창의 그물코 사이로 찢긴 채 들어오던 그의 얼굴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볼장을 다 본 별 3짜리 전과자의 체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묘한 구석도 품고 있는 웃음이었다. 사실 그는 그에게 들씌워진 거창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매우 허망한 빌미로 그 안에 갇히고 만 것인데 3번 모두 그랬다. 솔직히 말해 그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고성방가, 노상방뇨 따위로 하루 이틀 유치장 신세를 진다면 그를 아는 누구나 능히 그럴 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의 평소 언행에서 어렵지 않게 경범죄 혐의를 느끼는 바로 그 사람들은 싫든 좋든 그가 벌써 3번째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그것도 3번 다 국가와 체제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음을 되새겨야 한다. 문제는 밖에 남은 우리들이다. 우리는 금방 그의 일을 잊어먹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술자리에서 그와 연관된 즐거운 일화들을 끄집어냈고 결국 다음날 아침 내친 김에 사당동 전철역 앞에서 모이자고 작정했다. 말하자면 피차 무심한 나날의 한 부분을 쪼개어 면회라도 가는 것이 기왕에 연을 맺은 자들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 때문이었을 터이다. 하지만 그것은 도리라기보다는 훗날 저자에게 있게 될 그와의 재회를 염두에 둔 체면치레였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나이를 먹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함값을 들고 호기 있게 미아리 텍사스촌을 찾아가던 발걸음이 왠지 시들해질 무렵이면 거울을 보던 당신은 문득 새치머리 웬 낯선 사내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속을 파고드는 묘한 감정의 잔물결을 느낄 것인데 불행히도 당신은 그러한 물결 속에 오래도록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 일상의 번다한 잡사는 당신의 그 드문 감정의 외출조차 막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구자에게 대한 내 태도도 그런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요 얼마 동안 녀석은 매우 끈질기게 나를 쫓아다녔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녀석을 쫓아다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녀석을 처음 만나던 날의 인상에서 시작하여 녀석의 과거 그리고 사연 등 그 모든 것이 말하자면 다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단지 녀석에 대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더 큰 이유는 내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20세기의 마지막 고빗길을 허적허적 힘겹게 기어오르는 나에 대한 연민. 자, 허두를 자르자. 저기 당신 곁에 첫 발을 내딛는 구자역의 모습이 보인다. 시계탑은 막 3시를 넘어섰다. 비는 기세가 한풀 꺾인 채 어두운 포도 위를 맥없이 적시고 있었다. 방금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종종 걸음으로 대합실을 빠져나갔다. 우산이요! 우산! 검정색 몸빼 바지를 입은 아주머니가 출입문을 반쯤 가로막고 서서 코앞에 비닐 우산을 뒤밀었다. 구자역은 잠시 망설였다. 어쩔 거나 버스가 다니려면 조이 1시간은 기다려야 했다. 그렇다고 택시를 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첫날부터 길바닥에 돈을 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비에 젖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길을 안다면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갈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구자역은 난생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아보는 몸이 아닌가. 눈뜬 채 코 베인다는 서울이라고 귀가 닳도록 들어왔지만 아무려면 그러기야 할까.
하지만 그런 얘기를 귀에 새겨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구자혁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동안 포장마차에서 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역 앞 광장은 휘황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오히려 쓸쓸한 느낌마저 감돌았다. 무더위도 이제 끝물이었다. 이 비가 그치면 성큼 가을이 다가올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구자혁은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자신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스스로 내린 결단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만큼은 단단했다. 그리하여 이번 추석에야 그럴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팽나무집 달생이 형만큼은 차려가지고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지난 설 명절에 내려왔던 달생이 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그러면서 아무리 유행도 좋다지만 자기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는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따라가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곱슬머리라면 모를까. 엄연한 생머리를 그런 식으로 지지고 볶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자혁이 막 두어 걸음 내디뎠을 때였다. 그는 갑자기 가방을 맨 한쪽 팔뚝에 묵직하니 무게를 느꼈다. 아저씨, 놀다가. 구자혁은 졸던 닭처럼 멍청한 눈길을 돌렸다. 여자였다. 샛노란 우산이 구자혁의 머리 위를 가렸다. 차려드릴게요. 네?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짙은 분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구자혁은 거의 본능적으로 팔을 빼려고 했다. 그러나 어림없었다. 여자는 상상하기 힘든 힘으로 더욱 거세게 그의 팔을 조여왔다. 아이, 왜 이러실까? 끝내준다니까. 자기, 가자. 응? 여자가 구자혁의 얼굴에 바짝 입술을 갖다 붙이며 졸라댔다. 마치 언젠가 딱 한 번 먹어본 한치회처럼 달짝지근하게 달라붙는 코맹맹이 소리였다. 단내가 확 풍겨왔고 구자혁은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메스꺼움을 느꼈다. 놔요 이거. 구자혁이 다시 힘을 줘 뿌리쳤다. 여자가 떼밀렸다. 그 바람에 여자가 들고 있던 우산이 훌쩍 떨어졌다. 여자 쪽에서 일부러 떨어뜨렸는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한때 사내들이 그의 눈앞을 막아서며 우르르 몰려들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구자혁은 10여 명도 넘을 사내들에게 금방 포위된 꼴이 되고 말았다. 뭐야 뭐. 사내들은 그렇게 하자고 짝이라도 한 듯 저마다 한마디씩 퍼부어댔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을까? 먼저 내린 승객들이 얼추 빠져나가 텅 빈 듯한 광장 어느 구석에 이 많은 사내들이 떼지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인가. 구자혁은 꼭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자가 덤벼들었다. 아니, 이 새끼가 사람을 쳐? 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야. 이게 어리다고 봐줬더니 사람을 우습게 보네? 그래, 니놈 눈깔엔 내가 무슨 똥걸레 자루로밖에 안 보여? 그래 좋다. 한번 얼러보자 이거지? 구자혁은 그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여자가 그의 가방을 낚아챘고 누군가가 구자혁의 등 뒤에서 우악스러운 눈길로 어깨를 때밀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여기가 어딘 줄 몰라서 이래? 가 빨리. 좋은 말 할 때. 아저씨 죄송해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어쭈 어려?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따라가지 못해? 독한 소주 냄새, 쇳록 냄새가 밴 듯한 목소리, 앙칼진 여자의 고함. 구자혁의 심장은 다듬이질을 하듯 빠르게 쿵쾅거렸다. 그가 무어라 다시 말을 꺼내려는데 철판 같은 손길이 그를 쓰러뜨릴 듯 때밀었다. 다른 사내들이 한쪽 귀를 터주었다. 구자혁은 아무 소리도 못한 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자그마한 몸집의 한 사내가 앞장섰다. 구자혁은 흘끗 뒤를 돌아보았다. 시계탑 아래 사내들의 그림자가 다시 흩어졌다. 이 새끼, 너 오늘 잘 걸렸다. 여자가 표독스럽게 내뱉었다. 아니에요. 나는 그저... 야, 이 자식아, 아가리 닥치고 빨리 따라오지 못해? 여기가 니놈 새끼 안방인 줄 알아? 어? 앞장서 걷던 사내가 획 돌아서면서 칼날처럼 찬 눈빛으로 쏘아봤다. 구자혁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등줄기를 타고 저절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순간적으로 두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게 아닌데, 이게... 구자혁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구자혁은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어두운 인도 저 끝에서 얼핏 낯익은 얼굴을 본 듯 싶었다. 어머니. 그러나 그때 벌써 사내는 골목 안으로 훌쩍 몸을 집어넣은 뒤였다. 불그스레한 백열등 불빛이 물뱀처럼 기어나오고 있었다. 야, 너 일로 와봐. 들어오자마자 간이 창고 속에 들어간 박 사장이 대머리를 빼꼼히 내밀면서 소리쳤다. 실내에는 구자혁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발사 이 씨는 마지막 단골 손님 머리에 염색을 끝내자마자 퇴근했고 때밀이 종태형은 늘 그렇듯이 바깥 바람을 쐬고 온다는 말만 탕 안에 던져놓고 슬쩍 나가버렸다. 탕안 정리를 끝내고 나서 곧바로 마포 자루를 붙잡고 탈의실을 청소하던 구자혁이 후다닥 달려갔다. 또 무슨 일인가? 너 이거 개수 세어봤어? 사장이 일회용 면도기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화장실 옆 간이창고 속에는 탕 안에서 쓰이는 갖가지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었다. 내 묻는 말이 말 같지 않아? 어? 사장의 얼굴이 쓰고 남은 치약 튜브처럼 일그러졌다. 술을 한 잔 걸치고 들어왔는지 숨을 쉴 때마다 더운 김이 확확 뿜어져 나왔다. 구자혁은 멍하니 서 있을 도리밖에 없었다.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부족해? 어? 너 내가 허수아비처럼 보여? 내가 공으로 들락거리는 줄 아냐고. 순간 구자혁의 눈앞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다. 얻어맞은 뺨이 화끈 달아오르며 입안이 얼얼했다. 그럴 리가 없다. 마지막 손님을 내보내고 나서 헤아렸을 때 수량의 큰 착오는 없었다. 추석이 가까워 오면서 평소보다 많이 나간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아낄 만큼은 아꼈던 것이다. 그러는 통에 손님들한테 싫은 지청구도 달게 들었던 구자혁이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구자혁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일로 들어와봐. 네 눈으로 직접 세어보라고. 어제 재고는 너랑 나랑 함께 맞춰봤지? 네. 그리고 오늘 들어온 손님이 얼마야? 뻔하지. 그런데 왜 한 박스 정도나 펴? 몇 개 더 나간다고 해서 내가 뭐라든. 그렇지만 이게 뭐야?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딨어?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털복숭이야? 애새끼들은 안 들어와? 야, 너는 내가 자선사업을 하는 줄 아니? 구자혁은 고개를 수그린 채로 흘끗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비누며 치약, 타월 등 다른 물품 상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일회용 면도기 박스만은 분명히 한 상자가 통째로 없어졌다. 이 새끼들 그냥 놔두니까 영 안 되겠어. 야, 강구는 어디 갔어? 잠깐 바람 쐰다고. 바람? 세월 좋구나. 야, 이따 들어오면 내 말 전해.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가만 안 둔다고. 에잉. 사장은 더 이상 호통을 치지 않았다. 잠시 후 사장이 나가자
구자혁은 문 앞까지 따라 나가 비대한 사장의 등허리에 대고 꾸벅 인사를 했다. 3층 복도는 조용했고 한동안 사장의 발자국 소리만 쩌벅쩌벅 울렸다. 실내 청소를 마치고 나서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마지막 뉴스를 하고 있었다. 구자혁은 꾸벅 감기려는 눈을 억지로 뜨고 화면의 건성으로 눈길을 던졌다. 종태영이 들어온 것은 12시가 다 되어서였다.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눈자위가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꼰대 왔다 갔니? 네. 자식, 그래 뭐라든 오늘은 또. 그는 자기가 관리하는 음료수 진열장 문을 따고 구론산 2병을 꺼냈다. 구자혁은 그 한 병을 받아들면서도 머뭇머뭇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구자혁의 손가락은 어느새 구론산 병뚜껑을 따고 난 뒤였다. 물론 종태형뿐만 아니라 구자혁도 이런 음료수 1~2병을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별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 음료수 1~2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묘하게 만들어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창고 뒤졌지? 구자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종태형은 갑자기 텔레비전 약 광고에 나오는 대사를 흉내내며 낄낄거렸다. 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더니 신경질적으로 구론산 병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벌떡 일어섰다. 에이씨, 알겠다. 알겠어. 그래서 내가 야단 맞았겠구나. 나쁜 놈. 종태형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근육질의 단단한 윗몸이 금방 드러났다. 한때는 육체미 도장에도 다녔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거짓말 같았다. 아마 여기저기 사우나를 전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헬스 기구들을 만져봤다는 소리일 것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다져진 그의 몸은 구자혁이 보기에도 썩 괜찮았다. 알통에 그려진 하트 모양의 문신만 없다면. 알몸이 된 종태형이 갑자기 구자혁을 끌어당겼다. 또 그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정신이 바짝 들었다. 구자혁은 오악스럽게 뺨부터 비벼대는 종태형을 힘껏 뿌리쳤다. 하이, 자식, 앙탈 부리기는. 그래, 좋다. 가끔은 그렇게 앙탈을 부리기도 해야지. 맛이 있지. 히히히. 종태형은 자기 사물함으로 가더니 책을 꺼냈다. 플레이보이치였다.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뻔했다. 잡지에서 여자 사진을 한 장 찢어 내 그 위에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쉴 것이었다. 그런 다음 괴성을 지르며. 구자혁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 된다는 박 사장이 경영하는 이 사우나로 온 첫날, 종태형은 그러지 않아도 영등포 역전에서 당한 일 때문에 얼이 빠져 있는 구자혁에게 대뜸 그 잡지책부터 보여줬다. 시골에 있을 때도 친구들한테서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 포르노 잡지였다. 그렇지만 막상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은 난생 처음이었다. 동화책에 나오는 백설공주가 꼭 그렇게 생겼을 것 같이 예쁜 여자들이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보는 눈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종태형의 행동이었다. 그는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중 한 장을 찢어냈다. 그러더니 냅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시커먼 대를 덜렁 꺼냈다. 그 다음에는 구자혁은 문득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때였다. 종태형이 개슴츠레 풀린 눈으로 그를 불렀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씨. 그는 방금 일을 끝낸 잡지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접어넣으면서 말을 이었다. 꼰대도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건 말이야. 뻔하지. 누가 도둑놈이겠어? 하지만 나라고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 짓을 그냥 하는 줄 알아? 천만에. 이건 냉혹한 거야.
서로 물리고 물리는 거지. 그 작자는 내가 이런 짓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있거든. 다 그렇게 적당히 알아서 헤쳐먹으라고 처음부터 돈을 그만큼만 주거든. 나 아니라도 다른 놈이 온다고 달라지나? 웃기는 얘기지. 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적당히. 서로 지켜야 할 선만 넘지 않으면 다 되게 돼 있어. 그깟 면도기 한 박스가 꼰대 인생에 무슨 큰일이겠어. 어차피 너도 알게 돼. 다 이런 식이지.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그러지 않으면 너만 손해야. 나? 나도 그랬지. 처음에 서울에 올라봤을 땐.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추석이며 설날에는 보란 듯이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난 쪽팔리긴 싫어. 왜냐면 그래, 너무나 생생하거든. 농약 처먹고 돼진 우리 큰형 새끼처럼 되기는 싫단 말이야. 미쳤어? 내가 왜 요런 꼴을 당해? 왜? 두고 봐. 난 이번 추석만 지나면 강남에 진출한다고. 강남. 서울이라고 다 서울이 아니야. 다 올라왔다 싶어도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게 서울이라고.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강종태 인생에도 서광이 비치게 된다 이 말이지. 히히. 종태형은 훌쩍 탕 안으로 들어갔다. 구자혁은 또 한 번 뺨을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 오는 것을 느꼈다. 담배를 꺼냈다. 배운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대로 남들이 왜 악착같이 피우는지 그 맛을 알 것도 같았다. 한 모금 깊숙이 들이켜자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싶었다. 조금 전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던 종태영은 이제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성문 아부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 꿈을 꾸었네. 전혀 뜻밖이었다. 눈자위가 시큰해지더니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구자혁은 얼른 창 쪽으로 갔다. 깃불개가 화끈 달아올랐다. 열린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시원한 바람이 한꺼번에 불어 닥쳤다. 구자혁은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셨다. 거리는 한산했다. 택시들이 드문드문 오갈 뿐이었다. 멀리 63빌딩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 한강이 흐르고 있을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고스란히 삼키며 이 밤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지. 종태형은 18번 그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부르고 있었다. 성문 아부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 꿈을 꾸었네. 구자혁은 문득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양의 슬픔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꽉 막힌 연통처럼 답답하기만 하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듯했다. 돌아서는데 문득 눈에 확 들어차는 것이 있었다. 액자였다. 구자혁은 늘 그 자리에 걸려 있었을 그것을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슬픔에 나를 참고 지내면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리니. 그 순간 구자혁은 딱딱한 물건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액자가 영등포 역전 그 여자의 어두침침한 방 안에도 걸려 있었다는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몇 시쯤 됐을까? 구자혁은 허리를 펴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렇지만 손수거만한 환기통을 통해
그나마 철망에 찢긴 채 겨우 미끄러져 닿는 햇살로는 시간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차라리 작업량으로 시간을 어림잡는 게 훨씬 근사할 것이었다. 매일 처리해야 하는 게 백공수인데 이제 얼추 반쯤 넘긴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점심을 먹고 난 뒤로 아직 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자혁은 저도 모르게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고향에서 보리타작을 할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해미산 너머로 설핏 기우는 해를 붙들어 매지 못해 안달이었지. 창창 할 일을 눈앞에 두고 공낫을 놀리지는 않았다. 둔내리 사람들은 그런 구자역을 가리켜 없는 게 차라리 나았을 두영 몫을 실히 감당한다고 입을 모으곤 했다. 비온 뒤 대자라듯 성큼 커버린 지난해부터는 아예 상일꾼 대접으로 여기저기서 품을 꿔가는 통에 정작 제집 일은 뒷전으로 미뤄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여기 일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구자혁은 이게 본드 탓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실 사우나를 나와 사흘간 따라다닌 노가다 일에서도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다. 처음부터 질통을 지고 비계를 오르내렸지만 짧은 동안일 망정 사우나에서 그를 끌어낸 황 십장의 체면을 세워주면 세워줬지 한치라도 깎아내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죽했으면 황 십장이 빈말이라도 그만두겠다는 그 대신에 다른 인부들을 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을까. 함께 일하는 인부들로부터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달생이 형의 권유가 더 큰 작용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남의 족쟁이 골목에 발을 딛게 되었지만 문제는 바로 이런 작업 조건이었다. 달생이 형의 소개로 그가 예전에 일을 했다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구자혁은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지하실로 내려서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인데 사장은 차차 익숙해진다는 말로 구자혁의 발길을 멈춰 세우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벌써 일주일이 되도록 코끝에 달라붙는 냄새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구자혁이었다. 본드와 가죽에서 나는 냄새가 주범이었지만 염색용 스프레이 냄새도 지독하긴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작업장 안을 안개처럼 떠다니는 그런 종류의 화학약품 가루들은 가뜩이나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그의 눈을 늘 침침하게 만들었다. 첫날부터 뒷골이 쑤시고 가슴이 울렁거렸는데 오후만 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구자혁은 콜록하고 밭은 기침을 내뱉었다. 차라리 가래라도 끓으면 그르르 긁어 올려 한번 내뱉고 나면 시원할 터인데 어쩐 일인지 계속 목구멍만 간지리는 마른 기침이었다. 구자혁은 플라스틱 골을 들어 올리기 위해 다시 허리를 굽혔다. 그때였다. 자식, 덩치값도 못하고 그게 뭐냐? 이제 앵간히 족쟁이 냄새 맛을 봤을 텐데 아직도 골골하니? 그거 놔둬라. 나랑 같이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 첫날 사장이 붙여준 구자혁의 선생 박씨였다. 말이 선생이지 구자혁만 골라 특별히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고 구자혁으로서도 아직 어깨 너머로 남아 무엇을 보고 배운다는 마음을 먹을 처지가 아니었다. 고향이 구자혁네와 산 하나를 사이에 둔 곳이라 그런지 첫날부터 나름대로 관심을 써주곤 하는 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월남전에 갔다 왔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모를 만치 다소 떠벌리는 구석이 없지 않았지만 덮어놓고 실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나이도 구자혁의 큰형뻘이어서 구자혁으로서는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볼 일은 없다고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는 중이었다. 그가 쯧쯧 혀를 차면서 구자혁의 팔뚝을 끌었다. 구자혁은 다른 선생과 견습들의 눈치도 있고 해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다들 제 앞가림을 하는데도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터였다. 구자혁은 박씨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건물 입구를 빠져나오자 햇살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구자혁은 한 손을 얼른 이마에 갖다 붙였다. 그렇지만 초겨울 햇살은 유난스럽게 눈에 시렸다. 골목 끝 언덕 바지에서 자장면집 오토바이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내려오고 있었다. 벌써 연탄을 피운 앞집 굴뚝에서 시큼하면서도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냄새가 풍겨나왔다. 젠장, 어딜 가나 고약스러운 냄새뿐이네. 구자혁이 코를 킁킁거리자 눈치를 챈 박 씨가 건물 계단 턱에 걸터 앉으면서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도 오늘은 해가 좋아 덜한 편이네요. 어제는 구름이 잔뜩 껴서 그랬는지 차라리 작업장 안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야, 말 마라. 너 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풍기랍시고 2대 달아놓은 게 먼지가루가 껴서 먹통이 돼도 통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사장이나 우리나 그런데 신경 쓸 시간 있고 돈 있었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거고. 한데 갑자기 사장이 해달라지도 않은 일을 하더라고. 우리는 그저 요 앞 전파상에 맡겨 고쳐오는가 보다 했는데 어렵소? 그게 아니야. 아예 뜯어내고 팽팽 도는 새 걸로 바꿔보고 보란듯이 씩 웃지 않겠어? 놀란 건 우리였지. 저게 짠돌이긴 해도 모처럼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옆집 불난 걸 보고서 지레 시겁한 거지 뭐야. 바로 그 전날 조기 우리 위에 집 작업장에서 글쎄 2놈이나 한꺼번에 쓰러졌으니 놀랄만도 했겠지. 안 그래?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길로 들어서서 처음 들어간 공장에 비하면 여긴 천당이라고 천당. 사실. 박 씨는 손톱 눈을 이로 질겅질겅 물어뜯어 덮개가 진 본드를 떼어내면서 어느새 그 얘기로 접어들었다. 벌써 몇 번째 듣는 얘기였지만 들을 때마다 설마 그랬으랴 싶을 정도로 소름이 오싹 끼치곤 했다. 소를 도살에서 나온 가죽을 정제하여 원단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박 씨에게는 그 공장에 다니던 시절의 얘기가 월남전 얘기 못지않게 18번인 모양이었다. 생각해봐라. 아직 피가 식지도 않아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쇠가죽이 통째로 퉁 하고 떨어지지. 그러면 핏물 속에서 일하느라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호스를 들고 우르르 달려드는 거야. 차가운 물로 막 세리고 박박 긁어대야 겨우 핏물이 가시거든. 바깥에선 귀가 떨어질 만큼 찬바람이 불던 때였는데 어디 그렇게 일하다 보면 도무지 추운 줄을 몰랐어. 그렇게 몇 마리 가죽을 씻다 보면 숨이 턱에 받쳐 헉헉 소리가 절로 나오고 배는 금방 꺼져 눈앞이 노래지지. 배가 고프면 어떤 줄 알아?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가죽 조각을 오징어 다리처럼 질겅질겅 씹어 먹으면서 밥때까지 참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수구레가 바로 그거지. 별거겠어. 박 씨는 담배 한 개비를 필터 바로 윗동까지 맛있게 빨아댈 동안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구자혁은 어느새 그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넋을 빼앗겨 버린 사람처럼 그는 멍하니 먼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운이란 기운은 몽땅 빠져나가고 누가 툭 건드리기라도 하면 금세 폴싹하고 사그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얼마를 있었을까? 자, 이제 또 들어가야지. 박 씨가 구자에게 어깨를 툭 찼다. 그는 아찔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햇살은 더 이상 시리지 않았다. 바람이 매서웠다.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개천 주변은 크고 작은 구릉투성이인 이 도시에서
그나마 개활질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앙상한 가지 끝으로 찬 하늘을 찌르며 서 있는 가로수들도 이따금 부르르 몸을 떨었다. 천변 길섭 주차장에는 지붕 낮은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시커먼 폐수가 흐르는 개천을 다 가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해는 아직 뼘 하나쯤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천변 한쪽에 볼품없이 몰켜 서 있는 건물들은 쓸쓸한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기 시작했다. 극장 앞에서 내린 구자역은 벌써 얼마 동안 그렇게 서 있는 중이었다. 첫 월급을 받아 산 파카는 말이 오리털이지 그저 솜으로 부피만 채운 듯 헐렁하기 짝이 없었다. 바람은 그런 사정을 비웃듯이 바느질이 허술한 틈만 골라서 얄밉게 파고들었다. 구자혁은 오줌을 지릴 때처럼 부르르 몸을 한번 떨었다. 갈 곳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 아기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것은 미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당장 묵을 곳이 문제였지만 급한 대로 치료비로 받은 돈으로 얼마를 쪼개 무작정 사글세빵을 얻었다. 더 이상의 치료는 포기했다. 사실 치료를 받는다고 해봐야 이미 뭉개진 손가락이 원래대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고 의사 역시 상처가 아물 때까지 붕대만 갈아주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듯했다. 그래도 약손가락이나마 얼추 제 모양이 나게 살린 것은 그런 치료 덕분이었다. 하지만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손가락이 아주 망가져 버려서는 그런 노력도 별무소용이다 싶었다. 막상 체념을 하고 보니 이것저것 챙기라는 동료들의 얘기도 다 귀찮았다. 무엇보다도 하루아침에 부쩍 사람이 달라진 사장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가 싫었다. 그게 아무리 내 부주의 탓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 있을까? 다 나올 때까지 생돈 들여 치료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라니. 게다가 처음 얼마 동안은 상처난 데가 끊임없이 간질거리는가 하면 이따금씩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저린 통증까지 동반해서 아무리 귀를 열어 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게 귀찮았다. 병원에 갔다 오면 동료 봉수가 사다 준 누비 이불을 덮고 내쳐 잠만 잤다. 잠은 자도 끝이 없었다. 어떤 때는 두 끼니를 꼬박 걸러가며 낮잠을 자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온갖 어지러운 꿈을 꾸었는데 사고가 나기 얼마 전 따로 하청을 꾸려 나간 박 씨가 다녔다는 원단 공장이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구자혁은 국민학교에 다닐 때 변소 청소를 하던 대솔로 쉴 새 없이 쇠가죽을 문질러 대는 일을 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문질러 대도 털은 뽑히지 않고 시커먼 피만 자꾸 흘러나왔다. 헐떡거리며 문지르다 보면 어느새 이부자리가 흥건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다. 깨어나면 창밖으로 멍한 눈길을 내던지곤 했다. 체크무늬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깔깔 웃으며 지나갔다. 구자혁은 저도 모르게 붕대 감은 손을 슬쩍 감추었다. 상처는 이제 다 아물었지만 구자혁으로서는 도무지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리가 나지 않았다. 붕대를 갈아매는 것도 그런 궁리가 가능해져야 그만둘 수 있을 것이었다. 지금 같아서는 죽을 때까지 붕대를 풀지 못할 것도 같았다. 겁이 났다. 손가락이 엉망으로 변했다는 사실보다도 그런 제 모습을 들여다볼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웠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길쯤이야 겁날 것도 없었다. 정작 무서운 것은 자신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 군대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버티자던 어머니의 손길을 억지로 뿌리치고 고사칠 빠져나왔을 때 구자혁이 머릿속으로 그린 것은 결코 이런 것은 아니었다.
3년 동안 해수병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집에 남은 식구들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 뿐이었다. 어머니는 하사관으로 있는 큰형의 제대에 남은 희망을 걸었다. 영롱 후계자로 융자를 얻으면 어찌어찌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큰형은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산산이 깨뜨리고 말았다. 제대 신청을 해놓고 날만 기다린다던 어느 날 트럭에 깔려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큰형이 예비군복 소매를 덜렁거리며 돌아온 며칠 뒤 대처로 나가 소식도 없던 작은 형의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울통을 벗어 젖힌 채 회칼 앞에 선 작은 형의 가슴에는 커다란 용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작은 형의 면회를 다녀온 날 구자혁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렇다고 큰 약속을 남기지는 않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뿐이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코가 촘촘한 반도 속으로 더욱더 올매어 드는 물고기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가?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그물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벗어나 있는지. 구자학의 머릿속에는 어느새 영등포 역전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미로와 같은 골목길을 앞장서서 걷던 사내의 뒷모습, 슬쩍슬쩍 부딪히던 낮은 처마들, 그 아래 더 낮은 들창 밖으로 간간히 스며 나오던 흐린 불빛, 웃음소리, 여자의 방은 삐거덕 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 첫 번째 마주치는 2층 어귀에 있었다. 여자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더욱 자신만만한 태도로 명령했다. 벗어다. 구자혁은 머뭇머뭇했다. 흘끗 문설주에 기대선 사내에게 애절한 호소의 눈길을 보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내는 고개를 깔딱거리면서 여자의 명령에 따르라고 신호만을 보냈을 뿐이다. 여자가 다시 소리쳤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마침내 구자혁은 사각 팬티까지 다 벗은 알몸으로 여자 앞에 섰고 그제야 사내는 문을 닫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구자혁은 그 여자의 배에 남아있는 칼자국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다. 아, 불그레한 전등 불빛 아래 유난히 희게 빛나던 그 흉터. 구자혁은 갑자기 눈시울이 시큰거려 오는 것을 느꼈다. 매운 바람 때문일까. 구자혁은 붕대 감은 손을 빼서 찔끔 맺히는 눈물을 찍어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발길은 마치 자석에 끌린 듯이 족쟁이 골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내가 구자혁을 처음 만난 것이 그 다음 날이었다. 철양 맞을 정도로 맑던 하늘은 언제냐 싶게 어둑어둑해지면서 금방이라도 눈발을 퍼부을 듯한 날씨로 돌변했다. 나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내 집 목욕탕이 그리웠지만 그 안락한 휴식을 잠시 미룰 만큼의 참을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왕 르포 현장 취재도 다 끝내고 했으니 도움을 준 위원장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좋고 또 편할 것 같아 재화공 노조 사무실에 들르기로 했던 것이다.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던 터라 그 바쁜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사실 없더라도 상관은 없었다. 모처럼 내려온 길에 그냥 둘러봤다는 말만 전해도 체면치레는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용케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얼굴이 몹시 상한 한 소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사례를 하자 동갑내기 위원장이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참, 얘 뒤를 캐봐도 좋은 이야기거리가 나올 거요. 이놈이 덩치만 그럴싸하게 컸지 미련퉁이에요. 누군데요? 나는 당사자를 앞에 놓고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하는 게 약간 질리기는 했지만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을 만큼은 노련했다. 나도 잘은 몰라요. 1시간이나 됐을까?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이 찾아가서 싸운 끝에 겨우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그 사람 나도 아는 사장인데 자기로서는 무작정 세게만 나올 수는 없었겠지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 편하게 패놓고서 뭘 어쩌자는 건지. 앞뒤 사정 듣는 중이지만 뻔하죠 뭐. 이것 봐요. 야, 너 그 손 좀 이리 내봐. 활시위처럼 어깨가 딱 벌어진 게 제법 듬직해 보이는 체구였지만 얼굴에 묻어나는 앳된 기를 아직 숨기지 못한 소년이 얼빠진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고 낯선 분위기에 위축감을 느끼는 빛이 역력했다. 그래도 먼저 봤다고 조합 사람들의 말은 잘 따르는 편이었다. 나는 그가 쭈뼛쭈뼛 내미는 붕대 감은 손보다는 얼굴에 무자비한 상처에 더 관심이 갔다. 오른쪽 눈 가장자리에는 검붉은 멍이 달무리처럼 선명하게 나 있었고 양쪽 볼은 커다란 눈깔 사탕이 물린 듯 퉁퉁 부어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 소녀는 그런 상처쯤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토록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보다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서도 바보처럼 앉아있는 그에게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그런 감정을 취소해야 했다. 밀링에 이렇게 됐대요. 이러고 쫓겨났으니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누가 그냥 있겠어요? 이 녀석은 이리 미혹해 보여도 제 깐엔 한다고 생각해 그런 모양이에요. 야, 자여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분. 너 소설이 뭔지 알지? 이분이 바로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기 좀 해드려. 억울한 네 속사정 말이야. 왜 그랬는지. 잠시 머뭇거리던 그 애는 힘든 결정을 내린 듯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몰라요. 나도.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머리가 부서질 듯 아프고 손가락이 콕콕 쑤셨어요. 그냥 있는데 내가 꼭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답답했고요. 신문지를 태운 연기가 가슴을 온통 꽉꽉 채운 듯했고 저절로 그리로 갔던 거예요. 그럴 작정이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요. 그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서 구자역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자기가 일하던 구두 공장에 몰래 숨어 들어가 불을 놓다가 그만 사장에게 들키고 말았다는 사실도 알았다. 불은 가피 한 장 제대로 태우지 못하고 곧 꺼졌다. 구자역은 덤덤하니 마치 남의 일인 듯 저간의 사정을 얘기했다. 결국 그는 밤새도록 매를 맞았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공장 사람들은 재화공 노조에 연락했고 그런 일에는 제일처럼 쉽게 붕괴하는 조합 활동가들이 달려가 사장과 싸우고 어른 끝에 경찰서에 넘겨지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빼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작전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마치 서부 활극을 얘기하듯 그럴싸하게 묘사를 덧붙였고 나 또한 직업적인 관심이 발동하여 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했다. 말하자면 그때 기분은 우연찮게 맞닥뜨린 구자에게서 그럴싸한 소설 한 편을 공으로 주운 듯했다거나 할까. 그렇지만 감방을 나설 때 동고동락한 한방 동료들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다짐하는 약속이 대개 유야무야 되고 말듯이 그날과 그 다음에 두 차례 구자역을 만난 나는 또 그를 잊고 말았다. 자주 들르기도 어려운 데다가 나로서는 또 나름대로 먹고 사는 일에 쫓기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고 말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사실 그때 그런 호기심을 계속 몰고 나가기에는 워낙에 조리와 두서가 없는 그의 눌변이 큰 장애가 되었고 나는 차라리 그의 과거 속으로 기어들어가 대신 그의 삶을 살아주고 싶었을 정도로 짜증마저 느끼곤 했다.
그 무렵 신문에는 구자역이 미수에 그친 방화를 성공시킨 어느 소년 방화범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가 다닌 구두 공장보다 몇 배나 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실렸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일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만큼 한가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런 분위기에 난 아니다 할 만큼 여유 있는 편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간 내가 써온 소설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는 날로 위축되어 가는 운동권 전체의 사정과 맞물려서 최악의 진단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박에서 아쉽지만 그만 손을 떼는 편이 정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오히려 진지해지는 열정과 나의 능력 사이에서 쉴 새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그 후 구자역을 다시 내 기억의 갈피 속에서 끄집어내게 된 것은 바로 요 며칠 전의 일이었다. 21세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런 죄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짜증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다른 많은 동료들과 함께 선배 시인의 선고 공판에 참가했는데 행여나 하는 한가닥 기대는 그의 정과 경력 때문에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소득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보다 10살은 어려 보이지만 판사는 제 나름대로 실정법의 엄격한 그물과 세상살이의 허술한 구멍 사이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역력했는데 특히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다른 많은 노회한 재판관들과 달리 피고의 최후 진술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던 지난 공판의 태도가 결국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채 보름도 안 남은 그의 석방을 기약하며 법정을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그 위원장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도 그날 전노협 동료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나왔던 길이라고 했다. 오래간만에 그것도 우연찮게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그에게 나는 묘한 동지애를 느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큼 아직까지 그런 종류의 만남은 평범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법원 입구에서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헤어질 무렵 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구자에게 관한 안부를 물었다. 솔직히 말해 그때 나는 구자에게 관한 소설을 쓴답시고 그를 소재 이상으로 대하지 않은 나 자신이 그를 고향에 두고 온 친동생처럼 대했을 위원장에 견주어 매우 초라해 보였다. 게다가 그런 직업적 관심조차 결국 뒷전으로 팽개쳐 두고 있던 형편이었으니. 그렇지만 정작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만큼 충격적이었다. 몰랐어요? 뭘... 위원장은 그런 내 반문이 오히려 이상한 듯 적잖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때 서너 번 만난 이후로 따로 만나질 못했어요. 워낙 바쁘고 또 나는 내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황급히 말꼬리를 말아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만일 그때 계속 말을 이었더라면 대체 나는 무슨 말을 끌어냈을까? 그 무렵 화제가 되고 있던 소련의 쿠데타 실패에 대해 말했을까? 그때 이상하게도 실망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을까? 그런 세계사가 지난 봄에 타살 분신 정국을 마무리하는 운동권의 대응에도 작용하여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풀려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이야기했을까? 아마 나는 그런 자신 없는 변명 대신 다른 더 교묘한 핑계를 둘러대는 것으로 그쳤으리라. 죽었어요, 걔. 예? 몰랐군요. 전혀. 나는 아는 줄 알고 안 됐어요. 참 좋은 놈이었는데 사람의 운명이란 게 알 수 없는 거지만 한편으론 사는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러니까 겨울도 다 지나갔는데 4월 초든가 자취방에서 그만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벌써 1년이 넘었네. 나는 그와 헤어져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기다리고 있는 내 동료들한테로 갔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짊어지고 온 듯한 부담감에 가슴이 편할 리 없었다. 위원장은 구자혁이 막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던 중이었고 사무실 형들에게서 이런저런 학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런 횡액을 당한 게 더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위원장은 이미 지나간 일을 놓고 처음 듣는 나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구자혁의 유해가 화장되어 강물에 뿌려졌다는 것을 담담하게 말한 뒤 싱긋 웃으며 떠나갔다. 이로써 구자혁에 관한 얘기는 끝났다. 처음 나는 무엇인가 분명한 결론을 짓고 싶었다. 그러나 써내려오면서 나는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단 말인가. 결론을 내릴 무렵에 와서야 비로소 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천하무적이라니 그런 길은 과연 있을까? 아니 있더라도 과연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란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버릴 만할 때 생긴다. 그런데 어떤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죽어보지 못해 잘은 모른다. 그렇지만 한 소년의 목숨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만일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무엇이 서울 땅에 발을 디딘 지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8살짜리 소년 재화공을 그런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 가공할 힘을 지닌 가치의 정체는 무엇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소년. 도대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다 죽은 소년. 그의 죽음에 대해 나는 또 무엇인가? 여름밤은 붉은 십자가와 휴항한 장급 여관 간판들로 더욱 길고 무덥다. 김남일 작가는 1957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 네덜란드어과를 졸업했습니다. 1983년 무쿠지 우리 세대의 문학의 단편소설 베리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회 전태일 문학상 보고문학 부문 우수상, 2010년 제비꽃 서민소설상, 제2회 아름다운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 일과 밥의 자유, 천하무적, 세상의 어떤 아침, 장편소설 청년일기, 국경, 어린이 인물 이야기, 통일 할아버지 문익환, 늘 푸른 역사가 신채호 등이 있습니다.